자, 오늘 내용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지난 OT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특히 스포츠 안전관리는 인문사회학의 전공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인문사회학에서 인문사회학에서 이 스포츠 안전이라는 전공에서 응급처치는 분명히 의료 계열, 의학 계열, 여기 간호사분 계신데 의학 계열인데 이걸 왜 우리가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처치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왜? 스포츠 현장에서는 사건, 사고가 다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일말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기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처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응급처치론이라는 것이 지식의 하나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면 스포츠 환경에서 스포츠학에서 응급처치를 지도자들이 교육의 관점에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룰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학적인, 공학적인 부분이 아니고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렵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써있지만 기존의 응급처치라 한다면 스포츠라 하여도 자, 생리학, 해부학에 기반해서 자연과학적 접근을 다룬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기반 지식이 없으면 너무 다가서기 힘들고 접근하기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비군 훈련 가서 열심히 눌러대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거 가지고 대학원 수업을 하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라면 여기 나와 있는 라이스 원칙이나 증상 식별하거나 아니면 기전 파악에서 이 정도의 이론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했으나 자, 여기 나와 있는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자. 뭐냐? 자, 주관적인 경험이 배제되어야 돼. 그러니까 사고마다 사건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람마다 기본적 매뉴얼이 있어도 행동이 달라져요. 그럼 그 행동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도 알 필요가 있겠죠. 지도자라면 불안해요. 만약에 일이 벌어졌어요. 대응을 못해서 패닉에 빠졌어. 지도자도. 그러면은 경험이 많은 지도자는 왜 자기도 부상을 당해보고 다 했을 텐데 왜 패닉에 빠지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지? 그거는 의료적 부분이 전혀 아니죠. 심리학적인 부분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순간에 아니면 응급처치를 우리가 못하지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동안에 지도자는 어떤 심리적, 행동적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것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응급처치랑 관련해 보자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부상을 당했음에도 그게 악화되면서까지 운동을 해서 경기를 해서 메달을 따는 게 맞는가? 그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선수의 상처나 부상 부위가 더 악화된다면 그건 지도자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얘기도 분명히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교육 및 소통의 문제.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라이스가 어쩌네 하면서 외워서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이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어쨌든 의료행위는 의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최소한의 것을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매뉴얼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매뉴얼은 의사가 아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닌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무엇일까? 스포츠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장비나 시설을 가지고 최소한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 이게 의료 행위랑 배치된다는 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우선 우리 체육학에서는 당장에 선수가 사고가 났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뭐 대기하고 있으면 요즘 무조건 대기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1, 2분의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 있으시죠? 어디 가셨지? 그치. 자, 야구장에서 갑자기 공을 던졌는데 맞았어요. 근데 심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앳앰뷸런스가 들어올 때까지 최소 3, 4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럼 그 순간에 그 앞에 모여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까? 나는 의료자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과학적이다. 그 행동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얘기들을 연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이런 대상들의 차이를 보면 충분히 인문사회과학의 관점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응급처치라는 것을 연구화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이 아주 작게는 개인적 문제에 대한 것, 그 다음 중범주로는 팀이나 조직에서 응급처치나 응급 상황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크게는 사회와 문화적으로 응급처치 상황 또는 급박한 사고 상황에서의 의료행위까지 넘어가지 않고 스포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것들, 대응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주별로는 개인의 범주, 조직팀의 범주, 아니면 더 크게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사회문화까지 어떻게 넓게 볼 수 있지를 얘기해보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내가 괜히 했다가 나마저도 혹시라도 피해를 볼까봐 안 하게 되는 문제들. 그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념이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운동 중에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 부상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건드려서 이 친구가 더 악화됐다. 내가 이 친구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건드렸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그냥 모른 체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관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연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문사회학적으로.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오늘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기서 제기되는 우리 한 학기 동안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라고 선생님들께 지금 제가 소개를 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이 주제들이 혹시라도 이 중에 논문을 쓰고 싶다. 스포츠 안전에서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 사고의 대응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다 하면은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는 주제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회학 관점에서는 위험과 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나 사고의 차이를 논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의 개념은 조금 어려우니 밑에 걸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위험과 부상에 대해서 어떤 연구 주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자, 왜 선수들은 명백하게 부상이 있을 거라고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라는 거. 연구 질문으로 만들 수 있죠. 도대체 뭐 때문에 나는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경기에 나가면 분명히 부상을 당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시합을 너는 왜 뛰니? 말하고 안 뛰면 안 될까? 왜 그럴까? 뭐 지도자가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좋은 팀에 가거나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참아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건 분명히 연구할 만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팀의 승리라는 목표가 개인의 건강권과 충돌할 때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는가. 우리 팀이 승리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아. 하지만 내가 빠지면 팀이 질 것 같아.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해서 결국엔 그냥 뛸 수밖에 없을까? 뛰어야 될까? 그걸 포기하는 게 맞을까? 그걸 정식으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감독한테 가서 저 오늘 못 뜁니다. 팀이 지더라도 못 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더 부상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런 사회적, 암묵적 강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부정적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논문이라고 꼭 좋은 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슈를 파헤쳐서 그걸 어떻게 공론화시킬 것이냐, 그 공론화된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충분히 질적 연구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주제들은요, 주로
질적 연구화 시킬 수 있는 주제예요. 스포츠 사회학에서 응급처치라는 아니면 부상이라는 걸 다룰 때 어떻게 질적 연구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특정 종목의 위험 요소에 의한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UFC 이종격 투기 보면 분명히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합을 하죠. 경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건 올바른 것일까? 현대사회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피를 보면서까지 싸우는 게, 그리고 미식축구 같은 경우 아니면 장비가 많이 사용되는 그 경기들의 경우, 종목의 경우에 프로텍터, 보호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는 걸 알면서도 과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과연 시합의 흥행을 위해서 더 중요할까? 아니면 선수, 사람의 목숨, 생명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그냥 제껴두고 경기 이벤트의 흥행만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일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사회학적 관점에서 위험과 부상이라는 주제만으로도 이렇게 연구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 뭐 태권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호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장비 해도 많이 다쳐요. 다치는 걸 알면서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코치님들이 다치는 건 당연하니까 그냥 시합을 하라고 해요.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그런데 알면서도 시합을 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뭐지?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 사고가 난다면, 부상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지? 이 과목에서 충분히 연구 주제로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두 번째는 신체와 권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선수의 신체가 중요한 개념은 뭐냐? 선수의 신체가 코치, 감독, 의료진 등 전문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는 현상,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어서요. 응급처치 과정에서 선수의 자기 신체 결정권은 충분히 보장되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던지면서 논문을 하나 질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기 신체 결정권이 응급 상황에서 과연 작동할 수 있는가? 왜 그런 걸 고민할까요? 일반적인 환자들은 자기 신체 결정권이 뭐겠어? 그냥 빨리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데 나 이거 함부로 수술하면 나 운동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술 많이 했어요. 저 수술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선수 생활을 관뒀는데요. 발목 수술했죠, 무릎 수술했죠, 고관절 수술했죠, 어깨 수술했죠. 저는 오른쪽은 인조인간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의사 선생님과 항상 상의를 했어요. 운동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수술하면 못한다. 예전만큼 퍼포먼스 안 나와. 그럼 참고 버티고 그냥 봉합하고 참고 참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결국에 이제 운동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했거든요. 그럼 나의 그 신체, 내 결정권에 대한 걸 코치 감독이 알아서 할 거냐, 의사가 알아서 할 거냐, 과연 선수에게 진짜 있을까? 저는 이제 선수생활 오래 안 했으니까 내 결정권이 있었다지만 만약에 대학교를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실업팀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치나 감독이 야, 너 연봉이 얼만데? 네 맘대로 수술하지 마. 못할 수 있죠. 충분히. 별것도 아닌 일에도 선수들이 신체 자기 결정권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슈화 돼서 큰일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이슈화 돼서 사회적인 어떤 방해를 받기도 해요. 예전에 뉴스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나라 여자 선수 하나, 국가대표 하나가 쌍꺼풀 수술 하나 한 거가 난리 났었어. 훈련 못하는데 쌍꺼풀 수술에서 2주 동안 국가대표가 훈련 빠지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굳이 개인의 결정권 아닐까요?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코치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훈련 못하는데 왜 갑자기 쌍꺼풀 수술 왜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하는 거지 무슨 코치가 감독이 국가대표 팀에서 협회에서 왜 이 난리일까? 그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권리는 누구한테?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상 상황이나 사고 상황에서 충분히 논제거리로 다룰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자, 학부모, 팀닥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응급처치 결정에 없다.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겠죠. 야구나 축구나 프로스포츠가 있는 쪽은 좀 심할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아파. 근데 이거 수술하면 한 1, 2년 운동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경기력이 떨어지면 얘 친구가 더 빨리 어디 좋은 데 가고 얘는 언제 또 모르겠는데 이런 거 걱정할 수 있죠. 학부모 그럴 수 있어요. 학부모가 그럴 수 있죠.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연습 중에 훈련 중에 지도자의 콜이 안 떨어졌는데 겨루기를 하다가 이빨에 닿아가지고 이에 닿아가지고 이가 다 나갔거든요. 그냥 지도자가 콜을 안 했어요. 시작하라고. 근데 상대 하던 친구가 그냥 다리를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빨이 4개가 나갔어요. 앞니빨 4개가 다 나갔어. 그런데 그거를 코치 선생님이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 얘기 안 하면은 너 바로 운동부 그만두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갖고 이빨이 어디 피가 나지 않잖아. 이빨 부러지면 부러지기만 하지 피가 안 나니까 저도 크게 모르고 그냥 얘기 안 해야지 그러고서 또 꾹꾹 참고 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이빨이 너무 아파서 밥이 안 나요. 밥을 못 먹겠더라고. 이빨 아프고 처음 이 고통이 그 정도구나라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밥을 딱 먹는데 정말 밥을 숟가락도 못 들겠는 거. 이 뜨거운 게 닿는 순간에 여기 뇌가 터지는 것 같은 거 너무 아프고 이빨이 4개가 나갔는데 그걸 꼭 입을 다물고 살았어. 한 이틀을요. 그러다가 이틀째 도저히 못 참고서 밥을 안 먹었더니 얘가 밥을 안 먹는 애가 아닌데 운동 끝나고 와서 분명히 세숫대야만큼 밥을 먹는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부모님이 너 뭔 일이야 하고 방을 쫓아오셨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고 말을 했죠. 난리가 났죠. 이제 누가 말하지 말랬어. 누가 말하지 말랬냐고. 그래갖고 코치 선생님이 뭐 사실대로 그때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결국에는 코치 선생님하고 감독 선생님이 돈 다 대주고 병원 보내고 이빨 비싸잖아요. 다 고쳐주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회학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왜 그걸 말을 못할까? 왜? 이게 단순하게 강압에 의한 거냐 아니면 다음 좀 더 높은 팀에 가기 위해서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계속 선생님의 말을 듣다 보니 선생님 말이 절대적이야. 그래서 내가 사고 상황을 빨리 대응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제때 못하는 상황들 그것도 이 수업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논제다. 자, 이제 앞에 2개는 사회학적 관점이에요. 사회학은요 행동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이 스포츠에서도 우리 전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전공 파트가 있죠.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뭐 이렇게 있는데 인문사회에서도 약간 사회학하고 심리학이 헷갈립니다. 혼동돼요. 그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심리학은 정확하게 사고에 대한 거예요. 사고, 느낌, 감정, 표현. 사회학은 관계에 관한 거예요. 관계.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 전부 다 학부모와 선수의 관계, 자녀의 관계, 코치와 선수의 관계, 아니면 닥터와 지도자의 관계, 이렇게 관계에 관한 얘기죠. 심리학은 온전하게 그 개인, 혼자, 그 사람의 심리에 관한 거예요. 심리. 자, 그래서 심리학적 관점에선 첫 번째로 다룰 만한 것이 뭐냐? 부상 후의 심리적 반응. 제일 많이 우리가 그냥 흔하게 듣는 용어 하나 있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게 가장 많은 얘기겠죠. 근데 스포츠에도 충분히 있죠.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하던 동작인데 그 동작을 하다가 다쳤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동작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흔하게 있죠. 그런 것. 자, 여기 써 있습니다. 부상은 단순히 신체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평가, 부상 원인, 심각성 등 정서적 반응, 분노, 우울, 불안, 행동적 반응, 재활, 수능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질문을 크게 연구 논지로 삼을 만한 것들이 첫 번째, 선수의 성격,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지지 등이
이 개인차 변인이 부상 후 심리 반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적극적인 사람은 부상 후에도 빠르게 회복될까? 소극적인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 등등. 우리가 요즘에 사람 심리 알아볼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에 뭐예요? 그 MBTI. 그거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세요. 부상 후에 MBTI가 어떤 사람은 또 다를까? 이런 것도 재밌겠네요, 진짜. MBTI가 몇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MBTI에 따라서 부상 후에 대응하는 성향이 다를까? 또 알아보는 것도 뭐 재미있을 수 있는 주제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초기 응급처치가 선수의 장기적인 심리 재활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것도 연구 논문으로 만들만 해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논문들, 지금 주제들은요, 사실 논문이 안 만들어졌어요. 제가 선생님들 수업하려고 자료 만들면서 하나씩 떠올려 본 거예요. 논문들 뒤져보면서 의료적인 논문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체육적인 논문은 아직 많지 않아요. 왜? 스포츠 안전관리라는 이 섹션이 교육과정이 생긴 지 별로 되지 않았고, 이걸 학문화 시켜서 고정 단독 학문으로 다룬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료 계열은 분명히 유사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계열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 번쯤 생각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부상 직후 선수가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 정체성 상실, 고립감 등이 무엇이며 이게 응급처치 제공자는 이를 어떻게 보여요? 자, 아까는 본인에 대한 얘기였죠. 그거.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심리적 상태를 생각해서 이걸 도와주는 사람도 신경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분이 계십니다. 환자분들 다룰 때도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시겠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심리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연구로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재밌을까? 라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적 관점의 두 번째, 의사결정과 행동 경제학. 여기 어려운 용어 빼고 요거 봅시다. 연구 질문 첫 번째, 응급 상황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까? 스포츠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는, 스포츠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응급 상황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것도 주제가 됐고, 이게 지도자일 경우에는 어떠하며, 선수일 때는 어떠하며, 경기를 진행하는 스태프일 때는 또 다를까? 차이를 보는 것도 충분히 질문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격자, 방관자 효과. 스포츠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거. 사고가 벌어졌는데 내가 손 안 댈래. 난 모르겠어. 그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며 그거를 최대한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막지 않아도 된다면 왜 안 막아도 되지? 저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야지만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사회학적으로 왔고요. 심리학적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응급처치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이 어려운 쪽 이론 빼고 쉬운 쪽. 자,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자면 교육 방법론.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 방법은 뭐예요?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 내에서, 알고 있는 행동 수준 내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는 알려져서 CPR이던 그 심장 제세동기 이용하는 응급으로 쓰는 거 배웠어도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주는 교육 방법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 똑같은 과목을 다른 교수가 하면 다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처럼 교수자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문화는 어찌어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 자료로 매뉴얼로는 안 된다. 이 사람들한테 잘 파고들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꾸며야 된다 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육 방법을 얘기했더니 당연히 대상별로 맞춤하자.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니면 연령대가 높은 지도자, 낮은 지도자, 아니면 운동을 얼마 하지 않았던 사람과 경력이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대상별 맞춤화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논문으로 만들어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개선 방안이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변화. 응급처치 교육이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자, 우리가 CPR 방법. 여기 예비군 많이 갔다 오시는 분들, 갔다 와보신 분들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막상 벌어지면 못한다고요. 그러면 아는 것과 행동의 차이는 뭐지? 그거를 그 갭을, 그 간극을 줄이려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면 끝날까? 할 수 있게 하려면, 아는 거 말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것도 논문이 되겠죠. 충분히. 그 간극을 줄이는 방법. 자, 교육학적 관점에서 두 번째. 자, 이렇게 개발을 했으니 이게 쓸모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것도 논문이 됩니다. 교육학에서. 교육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그게 정말 쓸모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논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논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연구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은 교육 자료 매뉴얼을 개발한 다음에 적용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효과를 발생시켰는지까지 또 논문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 주제 하나 갖다가 개발하는 거, 적용하는 거, 평가하는 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까지 논문 3개 쓸 수 있어요. 교육학적 관점에서. 한 가지 주제. 개발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적용했다, 그리고 적용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평가까지. 그래서 주제 하나 갖다가 교육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통 3가지가 써요.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걸 애초에 주제로 잡았다면 그 주제 가지고 최대 3개까지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론적 내용을 가지고 논지를 만든다면 체육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 응급처치 교육은 어떤 위상과 비중을 가져야 합니까? 지금은 안전재단에서 따로 교육하고 있고 스포츠 지도자, 상하체육 지도자, 그 전문 지도자 과정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르칩니다. 결국 가르치는 거 그밖에 없어요. CPR하고 그 제세동기 이용하는 정도.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을까? 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응급처치 교육의 효과를 단기적 지식 습득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현장 적용 능력을 보자. 그건 그럼 어떻게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논문으로 충분히. 여기는 의료 인문학적 접근에서 의료 인문학에서 이제 부상 선수의 경험과 교통은 질병이 아닌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일부분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스포츠에서 다루면 좋겠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의료학에서는 이런 거, 의학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스포츠도 이걸 좀 접목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연구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면 부상 선수의 경험을 통해서 혹시라도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부상 선수의 경험이 일반에도 보편화되거나 보편화시키거나 일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한번 논문을 쓴다면 충분히 의료 철학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응급처치 제공자의 공감 능력이 부상 선수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또는 이 능력은 교육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주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응급처치 제공자의 공감 능력, 의사, 간호사 아니면 응급처치 하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그 심리적 작용이 진짜 작용할까? 라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인문학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주제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상의 주제들은 완전히 다 인문사회학적인 겁니다. 응급처치는 분명히 우리는 의료라고 알고 있지만 전혀 의료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짜시면 충분히 논문화시킬 이 교육 내용을 그러니까 응급처치라는 것을 논문으로 쓰고 싶다면 충분히 생각 가능한 부분이다. 자, 윤리학적으로 더 그러니까 아까는 사회과학이라면 여기는 진짜 인문과학이에요.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자 부상을 당한 선수의 비밀 유지 프로스포츠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연봉 올리려고 부상 숨기고 근데 그게 의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의료 행위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응급처치를 했던 사람이 그 기억이 있고 기록이 있는데 그걸 숨기는 게 전문가로서 할 일이 맞는가 하는 그런 딜레마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선수가 무리한 출전을 할 때 선수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윤리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선수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과정을 보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철학적인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의 원칙, 상대 선수의 부상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은 져야 되는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진짜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엔 뭐 이런 게 야구에서 던졌는데 맞아서 부상당했어.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스포츠에서 있는 일 아니야 라고 우리는 흔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철학자들은 그게 그렇다고 진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 저도 정답 모릅니다. 저는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고민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그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를 한번 분석해보는 연구. 사례들을 모아서, 딜레마가 생긴 사례들을 모아서 어떤 상황이 합리적인 해결일까? 아니면 이게 합리적인 해결이라 하여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게 맞을까? 라는 걸 고민하는 것도 충분히 논지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 전문가를 위한 윤리 강령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탐구, 뭐 이 정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양적 연구도 가능하고 질적 연구도 가능하고 심지어 문헌 연구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쪽 스포츠 응급처치라는 이 학문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충분히 연구거리를 만들자면 통계를 사용하는 양적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들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할 수, 뭐 인터뷰를 하거나 해서 질적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헌 연구, 이때까지 나온 의학 논문들을 찾아서 스포츠에 적용한 사례들, 스포츠에서 성공적인 사례 아니면 실패한 사례 등등을 찾아서 또 문헌 연구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연구 방법론상으로는 당연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적 연구가 가능한 주제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질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간단히 써놨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주제랑 겹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 사례 분석은 그냥 넘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 그런 것들이고, 마지막 여기. 자, 아까는 사회학, 심리학 좀 주제 분야를, 그 학문 분야를 나눈 다음에 그 학문 분야에 맞춰서 주제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이제는 학제간 융합 연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응급처치와 법학을 합친다 그러면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것, 또는 응급처치와 미디어, 스포츠 중계가 시청자의 부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 가능합니다. 부상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는 시청자의 감정 변화, 행동 변화, 태도 변화 또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는 부상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 감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미디어가 시청률 올리려고 그걸 보여줘야 될까? 시청률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극적인 내용이니까 가려야 될까? 그것도 충분히 얘기해보면 주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와 행정, 국가, 지역 단위의 스포츠 안전 정책, 수립, 평가, 또는 응급처치 시설이 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그걸 받으려면 선수들은 존재해요. 근데 응급처치를 할 공간이나 시간과 시설과 환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으로 없을까? 라는 얘기들도 논문거리가 됩니다. 논문거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와 경제, 부상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은 무엇이지? 스포츠 스타 플레이어들이 연봉 많이 받고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상이야. 2달 동안 못 나와요. 그럼 그 팀이, 그 선수를 데리고 있는 팀은 어떤 경제적 손해를 볼 것이며, 그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대중들이 있는 연고지나 스폰서들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산술적으로, 그래서 선수 한 명이 연봉이 얼마일 때 부상이 얼마고, 부상이 어떻게 되고, 그 부상에 따라서 시합에 복귀하지 못하고 빠져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때 경제적 손해는 얼마다, 이런 논문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응급처치론에서 다룰 수 있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제가 논문을 하나하나 뒤져서 괜찮은 외국 논문, 국내 논문들을 찾아서 실제로 이런 유사 주제로 쓰여진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소개하면서 사례 연구하면서 이 연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응급처치라는 인문사회학적 개념 내에서 이런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걸 한 주 한 주 이제 요걸 싹 다 쪼개서 볼 겁니다. 지금 이제 한 학기 동안 다룰 만한 내용들이 이겁니다 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